자, 우리가 257페이지죠. 자,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기 전에 256페이지구나. 그 왼쪽에 이제 그러면은 그럼 이행지체를 할 때 나한테 귀책 사유가 없어요라는 책임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있겠죠. 난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없어요라는 것은 채무자가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 또 보면 우리가 그 어음에 대해서 지시증권, 어음 같은 채권들이죠. 지시증권. 뭐 배서해가지고 누구한테 돈 받아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 채권자를 지시 그런 증권인데 그거에 대해서 변제가 있을 때는 자, 어음증권은 뭐죠? 어음증권은 어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 안따가 아니고 그 기한이 어음 만기가 돌았더라도 그 어음 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해서 청구한 때입니다. 지시증권은 조문이 있기 때문에 안따가 아니고요. 그러면 판례가 하나 또 있어요.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채무자가 그 의무를 못했을 때 그때 책임을 지는데 그때는 하여튼 똑같이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이행기니까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예컨대 8월 10일 날 돈을 주기로 했는데 입금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감이가 들어온 거야. 상당히. 그래서 못 준 거야. 그죠? 안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책임진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가압류가 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정지조건부라는 그런 그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조건이 성취하면 장래 그 어떤 분할 채무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쭉 해서 예컨대 뭐 2016년 뭐 3월 말까지 내가 주겠다. 매달 얼마씩 내요. 그죠? 한 달에 얼마씩 냅니다. 그러면 장래 도래해야겠죠. 근데 그러면 이때 일종의 뭐죠? 만약에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5회, 6회, 7회 있다. 그러면 7번을 붙는데 할부로 이때는 그 한 번 안 붙다고 내가 바로 손해배상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건 한다방은 얘기죠. 어떤 사람은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채권자가 내가 별도의 의사표시 안 해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처럼 보는 효과를 우린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특약인데 만약에 특약상 정했어요. 우리 정수기는 그런 말이에요. 정수기 팔면서 우리 회사는 3번만 안 팔면요. 3번 할부금이 안 되면 연속해서 안 내건 띄엄띄엄 안 내건 3번 안 되면 계약 깨고 가져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해요. 보통 3번 하겠죠. 3번. 그럴 때는 별도의 채권자가 안 해도 뭐죠? 3번 안 내는 날 이행기가 돼야죠. 그죠? 네, 그때부터 지체죠. 그죠? 네, 3번 안 되는 날. 그죠? 그래서 1월달, 4월달, 7월달이다. 그러면 7월달 그날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말이 뭐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 이렇게 하니까 좀 근데 그런 표현을 좀 익숙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상실 나왔는데
보통 기한을 뭐 내가 1년 나 1년 있다 갚을게. 내년도 12월 말까지 갚을게. 이렇게 기한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렇지만 매달 주는 경우에는 그 돈을 제때 못 주거나 또 다음 같은 경우에는 기한 이익을 상쇄하죠. 그래서 보시면 388조 보세요. 채무자는 다음 같은 경우는 기한의 이익이 있죠. 앞으로 1년이라는 계획이 있지만 그때는 그 기한의 이익을 주할 수 없다. 한마디로 뭐죠? 돈 달라고 내년도가 기한이지만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이번 달에 청구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게 어떤 사유냐 하면요. 1호에 채무자가 담보가 돼 있는 물건이 손상 감소 매실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담보를 하게 되는데 담보를 안 해.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라는 말을 과거에는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암기할 때도 옛날엔 송감가 거기 송감별개 게을리한 때 하나 더 있어요. 써보세요. 파산. 그래서 우리가 손상, 감소, 멸실, 게을리한 때, 또 파는 뭐죠? 다른 조문에 있죠. 파산이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이렇게 손감, 멸계, 파 5가지가 있을 때는 나 내년에 갚을게 안 돼요. 바로 갚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손감, 멸계, 파가 있죠. 뭐 이거 외에도 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각종 대출 약정이 있으니까 또 조문이 있겠죠. 근데 우리 조문에는 손감, 멸계, 파 또는 손감, 멸리, 파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5개. 나오죠? 파산 나오죠?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이행에 대한 것들. 자, 효과. 자, 다번에. 네, 그렇죠. 이행 지체가 되면 이제 당연히, 뭐죠? 이행의 강제를 당할 거겠죠. 당하거나 아니면 뭐죠? 손해배상 해야죠.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는 지연 손해라는 것이, 우리 손해배상에는요, 지연배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전보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개념만 아시면 되겠죠? 지연배상은 당연히 뭐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한 손해죠. 그래서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보통 이행지체에 대한 경우는 지연에 대한 손해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은 보통 이제 계약으로 정합니다. 약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으로 정했다면 일종의 손해배상 약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행 안 했을 때는, 그죠? 예컨대 7월 30일 날까지 그 이행기인데 그때까지 안 했을 땐 내가 그 다음 날부터 뭐죠? 25% 주겠다. 그죠? 그건 일종의 뭐죠?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죠. 그죠? 따라서 그 손해배상 약정이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더블 주겠다. 2%.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감액 청구. 예. 그래서 너무 또 과다했으면 안 되는데, 따라서 우리 판례는 약정했을 때는 뭐죠? 다시 한번 그런 약정은 뭐라고요? 손해배상 약정임,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이에요. 장래. 다시 말하면 위약벌 아닙니다. 위약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 이행지체로 인한 그 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3년짜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 채권 3년, 10년짜리 됩니다. 그래서 단기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배웠지만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뭐죠? 그날 그 가행이 한 날부터 이행되기 때문에 지연 손해배상금도 불법 행위 한 날부터 합니다. 그죠? 뭐 사람을 때린 날부터, 차로 친 날부터, 그죠? 또 물건이 떨어진 날부터 이렇게 그날부터 이자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바로 공탁을 해야 되죠. 공탁을 해가지고 자꾸 지연이 붙으니까. 그런 것 외에도 우리는 395조라는 조문에 의해서 전보 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볼까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정해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최고합니다. 그렇겠죠? 최고를 해요. 그런데 그때도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 첫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체 후 너무 늦게 이행해서 채권자한테 이익이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요. 수령을 거절하고 그 이행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게 이거죠. 그 이행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우리는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저번에 이행하지 않거나 또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었을 때 그때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걸 주문했는데, 그죠? 그 물건이 늦게 들어왔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 손님을 못 받았어. 어차피, 그죠? 근데 그렇게 한 200명씩 들어오는 손님이 거의 없어. 그럼 반품해야겠죠? 그때는 물건을 못 받잖아요. 그죠? 못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가중. 그렇죠. 그 392조에 이행 지체 중에 손해배상. 자, 보세요. 채무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 지체 중에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뜻이에요. 그런데 이행기의 이행에도 손해를 면할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조문도 가끔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그 책임 가중입니다. 그러니까 올려보세요. 자, 우리가 이행기가 있습니다. 이행기가 7월 30일까지다 했어요. 15년. 그러면 요때까지에 대해서는, 그죠? 그 선량한 주의 의무로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죠? 또 이행기가 지나면요. 요 이행지체에 빠진 요 때가 그 다음에 고의나 과실로 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 그 이후에도 과실은 없어. 근데 계속 이행을 안 해. 그러면요, 요때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을 끄는 거는요, 그때는 그 사람의 고의 과실 관계 없어요. 그죠? 관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행기일 날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그죠? 술을 갖다가 주문했어요. 가져가는데 갑자기 물건을 주려고 들어놓는 순간에 누가 와서 받았어. 차가 갑자기 초보전에 들어가서 자기 술을 다 깨뜨렸어. 그래, 자기 책임도 없이 그냥 못했어.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자기 요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자기가 또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또 가져와야지, 물건을. 그죠? 근데 계속 이해 진짜. 그때는 그냥 과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뒤부터는. 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행 지체 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행 지체하는 요 기간, 예컨대 7월 30일 이후에 대해서의 경우에 그때 손해 줬을 때는 그때는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과실 없어도. 그죠? 근데 문제는 이때, 그런데, 단서에, 그런데 어차피 그 술이 보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야구 선수들이 한 50명이 먹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어차피 보니까 계약을 해제했대. 어차피 깼대. 그럼 물건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죠? 어차피 거기 보시면, 그때는 손해가 없잖아요. 어차피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러나, 이행기의 이행에도, 그죠? 손해를 면할 수 없다. 일단은 관계없다. 어차피 뭐 그게 있는 거 아니냐. 자, 뭐 그렇게 중요한 조문 아니고요. 그냥 뭐
낯선 조문이니까 나온 거고 제가 그 조문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조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해야 될 뒤에 중요한 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행불능. 자, 이제 우리가 이행불능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이제 이행불능. 자, 이제, 우리가 이행불능은요. 자, 이행불능은요, 이제 두 가지, 불능이라는 말은, 결국에 이행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이날의 계약 성립. 자, 계약의 성립이에요. 다른 말로 법률의 성립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7월 뭐 1이다. 그죠? 이날이래. 그런데, 이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그때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불능은 처음부터 불능이야. 우리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불능입니다. 그 물건이 없어. 알고 보니까 그 주문한 술이 앞으로 한 달 내에 안 들어온대. 딸려가지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계약했는데. 그럼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두 번째는 후발적으로. 이때 처음이란 말은 계약 성립 전부터 불능이라는 뜻이에요. 후발적이란 말은 계약 성립 때는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다가 그 술을 깨뜨렸다, 혼이. 그리고 주문하려니까 그게 또 한 달 안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도. 그건 후발적 불능 아니에요. 이 후발적 불능 아니에요. 그죠?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우리가 불능은 계약 성립 전부터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계약 성립 후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계약 성립 전부터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원시란 말은 처음부터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원시불능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여기 있죠. 계약을 한 다음에 채무자가 책임이 있어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계약 성립 후부터 이행불능은요, 두 가지예요. 자,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이행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불능 그러면요, 계약 성립 후에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자기한테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죠? 한마디로 이것은 위험 부담입니다. 그죠? 책임은 없어. 그 물건을 갖다가, 그죠? 없어진 거야, 물건이. 그러면 이때는 이행불능이 아니고 그냥 위험 부담입니다. 위험 부담. 그죠? 물론 이때, 그러면 보세요.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는데, A 때문에 이행할 수 없어. 그러면 A가 책임져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그죠? 근데 A가 나 때문은 아니지만, 보세요. 채무자 때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채무자가 그날 이 7월 8일, 7월 이후에, 7월 2일, 그때 물건을 갖다 주다가 사고가 났어. 그죠? 관계가 없어, 내가. 그죠? 그렇지만 그 위험 부담은 이 사람이 져요. 또 책임입니다. 결국에 책임은 지지만 법률적 개념을 귀책 사유 있을 땐 예불능이고 사유가 없을 때는 그냥 위험 부담이라 한다. 결국에 책임은 채무자가 져요. 그죠? 용어를 후발적 불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위험 부담과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후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행불능 보세요. 저 개념 이행불능은 나오죠. 채권 성립 후 줄고 보세요. 나오죠. 개념에 3번 맨 위에 올라가면서 3번에 이행불능은 채권 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행할 수 없으니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본래 의무는 없어요. 그럼
본래 의무는 면합니다. 본래 물건이 없으니까 본래 의무는 면하지만 손해배상은 다 하는 거지. 그죠? 그 뿔을 줄 수는 없지. 그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죠? 자, 요건. 그래서 우리가 요건은 우리가 채권 성립 후에 귀책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을 우리가 이행적 불능이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행불능은요, 완전히 물건이 없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능도 포함하지만 실제는 법률상 불능도 많아요. 그죠? 주로 이중 매매죠. 볼까요? A가 B한테 이날 계약을 했습니다. B한테. 그죠?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이날 또 C하고 계약을 해요. 돈을 더 주니까. 등기는 A에서 C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A가 이중 매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물건은 있어요. 지분은 있지만 B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계약은 물론 물건은 있지만 이 등기가 얘한테 넘어갔으니까 B는 뭐예요? B는 얘가 이 이중 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교사한 게 아니라면 얘가 결국은 얘는 이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손해배상하는 거죠. 이거는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고 법률상 불능이죠. 왜? 소유권 등기 넘어간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가로 안에 이중 매매를 해놓고 넘기는 것도 불능이다. 그럼 그때 B가 A에 대해서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 불능은요, 주로 그 왼쪽에 주로 이중 매매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사례에서. 또 내가 샀는데 B번처럼 그 매매 계약 한 다음에 토지 보상도 넘어갔어. 이것도 이행 불능이죠? 그죠? 합의했어. 뭐 의미 어떻게? 어차피 내 앞으로 해도 또 넘어가야 돼. 토지 보상으로. 그러면 돈 달라고 해야죠. 배상 청구권. 그러나 다음 같은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잘 나옵니다. 예컨대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죠? 계약을 한 다음에 압류가 들어왔어. 그럴 수 있죠? 자,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여기서 K라는 사람이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압류나 가압류가 됐다고 B한테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는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오른쪽에 매매를 해놓고 한 다음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예고 등기가 들어오거나 가등기가 들어오거나 또 단순한 이중 매매 같은 것들은 내 앞으로 등기하는 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요 C번은요, 요 D번은 그냥 계약만 한 거야. 그럼 내 앞으로 아무리 2중, 3중이라도 내 앞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 이행 불능은 아니지. 물론 불편하지. 그죠? 불편하죠. 경매들도 어떻게 계약을 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하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행 불능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뭐 압류, 가압류, 예고 등기 들어왔다고 이행 불능이에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떠냐면 잔금까지 그걸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을 깰 수 있어요. 그런 것이지, 즉 동시에 요건이 안 맞는 것이지 이행 불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게 2008년도 판례입니다. 자, 똑같아요. 매매를 했는데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에 있는 저당권을 안고 사는 이런 일종의 매매 목적에 대한 그 저당권의 채무를 이행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그 인수하기로 해놓고는 그걸 게을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했어. 그럴 때 이때 그러면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죠. 근데 그 이행할 수 없는 게 매도인 책임입니까?
저게 아니지. 그건 인수한 놈이 안 갚은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요.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어요. 여기에 좀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러니까 2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인 매매하면서 얘가 내가 이 저당권을 은행하고는 합의 안 됐어요. 채무인수가 아니에요. 채무인수가 아니고 채무인수는 완전히 이렇게 떠가는 거고 이거는 뭐죠? 이해인수. 돈을 내가 주겠다 2억을. 그래서 근데 3억짜리 집인데 한마디로 1억만 주놓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계속 안 주는 거야. 보세요.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았을 때는 예물일 수 있지만 이거는 얘가 안 갚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매가 되는 바람에 이 매도인 소유가 경락인 앞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얘한테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때 소유권 등기할 수 있는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자, 이행불능의 책임은 채무자에게 고유과실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유과실세는 없잖아요. 돈을 지가 그럼 뭐하러 이행인수해요, 그래서 그때는 과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행불능은 우리가 대상 청구권이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이행불능이 되면요 그 물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대신해서 만약에 해보세요. 자, 매도인이 자, 매수인에게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됐어요. 수용. 자, 수용이 되면요. 내가 이것을 3억에 팔았는데 팔고 하고 와가지고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발표해놨어. 그럼 수용한다는 땅을 내가 사겠어요? 안 사겠지. 그러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뭐죠? 이 사람은요. 그런 말 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너 그거 저거 줘. 수용 보상금 줘. 나 할 수 있죠. 이 원래 물건에 대신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청구를 대상 청구라고 합니다. 이 물건이 이행불능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채권.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되면은 채무자는 당연히 그 본래 의무를 면하죠. 의무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해서 그 대상에 대한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취되는 대상을, 그 청구권을 나한테 줘. 나한테 양도해. 그런 권리를 우리는 대상 청구권이다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 청구권은요, 잘 보세요. 이러한 대상 청구권은 사실은 물건이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급부가 후발적이죠. 계약 성립하기 해야 되는 급부가 후발적인 건 맞아.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때는 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잖아. 귀책 사유는 관계없어요. 토지 수용이 이 사람 책임 때문에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 같은 거와 달리 이 대상 청구권은요. 매도인 쪽에서 책임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 대신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좀 약간 표현이 좀 어렵죠. 그죠? 그거 출고령세요. 귀책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토지 수용을 했는데 그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물능이야. 그러면 토지 보상금, 근데 마침 그 소유자한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왔어. 그러면 토지 보상, 당연히 뭐죠? 당연히 지금 A에서 B한테 매매를 했지만 토지 수용 보상금은 토지 수용 보상금은 우리가 공탁법상 소유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A 앞으로 공탁이 됐습니다. 3억이. 그럼 이 공탁금을 나한테 양도해라고 해야죠. 그 양도해라는 청구가 대상 청구죠. 근데 이게 무슨 이 수용이 뭐 A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쌍방이 모두 이행불능일 때, 그럼 얘도 수용인데 계약하고 나니까 얘도 잔금을 안 줬어. 그럼 쌍방 서로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쌍방 모두 잘 치고 쌍방 모두 이행불능이면요, 그냥 그건 서로 끝나는 거지. 대상 청구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뭔가 잔금을 줬을 때 얘기지, 그죠? 예. 자기는 이행 안 하면서 야 그거 줘. 그럼 되겠어. 그래서 쌍방 다 나옵니다. 쌍방. 주로 이제 거기 주로 그 이행불능이요, 이중 양도에 따른 소유권 등기라든지 또 인도를 할 당시에 닭이 이미 질병에 감염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닭이라는 걸 팔았어요. 얘가 B한테 팔았어요. 근데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했습니다. 정부에서 조리 독감을 발표했어. 샘플을 캐도 가지고 5월 9일날 인도했어. 근데 보니까 이미 5월 9일 인도할 당시에 독감 걸렸어. 그 죽은 것은 5월 10일이야.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래요. 이미 난 인도했잖아. 네 책임이지. 그 맞아? 그건 아니잖아. 그죠? 네, 나오죠. 이미 질병 걸린 놈은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건 나중에 죽겠지. 죽은 거는. 정부에서 이때 막 5월 15일 날 막 땅에 묻는데. 그렇지만 너가 팔 때부터 병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에서 그거 묻었을 때 뭐 주죠? 보상금 주죠? 보상금 날 줘야죠. 보상금. 그죠? 또 똑같은 거, 이번에는 재밌어요. 자, 잘 보세요. 자, 5월 3일에 주기로 했는데, 5월 30일 안 줬어. 즉, 6월 7일 줬어. 그럼 뭐죠? 이렇게 이행지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행불능은 계약 성립 후에 불능은 맞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행지체 후에 불능이야. 처음에는 지체했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5월 9일 날 주면 끝날 거를 괜히 늦게 가지고 있다가 병 드는 거야.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그죠? 재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럼 괜히 원래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5월 9일 아니고 5월 15일 날 인도할 때 보니까 병 들었어. 그러면 이행지체 중에 불능이니까 그건 매도인이 책임져야죠. 네. 잘 나옵니다. 자, 3번. 그래서 예컨대 이행기를 지났는데 하필이면 또 이행기를 지났는데 선박에 태풍 와가지고 날아갔어, 그죠? 그것도 뭐 이행지체 후에 그럼 처음부터 네가 이행지체 했으니까 제때 했더라면 태풍이 안 왔었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태풍 맞았어. 그러면 그 물건 책임져야지. 이게 재수가 못든 거지 안 되는데 이쪽에 갔을 때는. 그래서 주로 제 시험에서 뭐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도 책임을 져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302조에 그 과실이 없더라도 자기가 이행지체 중에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다만 그렇더라도 손해를 면했을 때는 어렵다. 자, 이번에는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채용불이행의 사유로는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거절이 있습니다. 자, 10분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볼까요? 자, 이행거절 볼까요? 그 1번 때. 자, 채무불이행을 계약을, 자, 우리가 매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아예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걸 말합니다. 그죠? 계약이 9월 말이랬는데 추석 다음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9월 말이 지금 8월 달에 와가지고 나 추석 때 나 그 물건 안 줄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보세요. 원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뭐예요? 계약을 한 다음에 안 줬을 때문인데 이것은 계약 만기가 아직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안 주겠대.
그럼 그게 뭐냐? 그건 이행시제도 아니고 이행문도 아니죠. 조문에 없어. 조문에 없지만 그 우리는 이행기 전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 조문은 없어요. 보세요. 그러면 미래에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행을 해요. 근데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라든지 한마디로 그때는요 내용 증명 보낼 필요 없어요. 즉 어떤 이행을 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행 지체할 때 원래 이행 지체할 때는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행 거절을 할 때는 그죠? 별도의 그 내용 증명이라든지 최고 필요 없이 그냥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거절을 할 때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절시의 시가로 합니다. 맨 밑에 있죠? 보세요. 밑에 볼까요? 판례 끝에 우리가 그때 산정은 있을지 줄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해서 할 때는 최고를 할 필요 없이 아주 내용 증명 없이 바로 계약의 해제나 손배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거절한 날 당시의 시가입니다. 9월 말이 아니고 지금 당시 8월 달에 시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몇 가지 소유권 등기를 말소를 안 해줍니다. 그럴 때 말소에 대한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그때 그에 가름한 전보 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렇죠. 말소에 대한 이행 불능 상태부터 진행되고요. 또 아까 3번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매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입니다. 그러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우리가 그 잔대금하고 소유권 등기에 대한 동시 이행 관계가 있지만 그때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죠. 그냥 잔금 줄 필요 없죠. 어차피 그놈이 팔아먹었어 집을. 그러면 원래 동시행이지만 그놈이 이중매매했어. 팔아먹었어. 그럼 나는 어차피 그렇다고 내가 돈을 2억을 마련하지 와서 보여주고 보여준 다음에 취소합니까? 해제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거기 죽으시고 이행의 제공은 필요 없습니다. 이행 불능일 때는 별도의 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판례 우리가 거기에 자 1번은 그 하도급에 대해서 저 그때 언더라인 친 거 그 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조합원이 그 계약상의 이행기에 그러면 우리가 계약상의 이행기에 이행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증 지급에 왜냐하면 우리가 주채무의 기간을 연장했죠. 그럼 보증 기간도 연장되죠. 그러니까 그 지급 사유는 아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보시면요. 맨 밑에 하답해 보실까요? 채권자가 그 기존 채무 변제기 만약에 원래 변제기가 7월 말인데 어음은 추석 날짜인 9월 말일자로 어음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원래 7월 말일인데 그죠? 9월 말에 받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한에 유예를 한 걸로 보자라는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결국에 뭐죠? 우리가 세 가지 원래 구조가 있는데 이행 강제와 손해배상과 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주로 손해배상만 보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행을 안 하면요, 당연히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389조라는 조문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민사집행법을 배우지만 또 강제집행에 대한 조문은 여기도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보시면 1항에 그런 말 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는 강제 이행을 집행법원에 청구할 수 있대. 그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자, 2항에 그럼 그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2항은 근데 그 채무가 법률 행위, 예컨대 매매겠죠. 매매나 증여 같은 거.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한, 즉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한 재판을 구해야 돼요. 지금 뭐죠? 주로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문 있죠. 그렇게 등기 의사가 들어있는 재판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채무자의 자기 뭐죠? 하는 채무죠. 채무자의 자기에는 즉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것. 채무자 다시 말하면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채무자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자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일신 전속조라고 하죠. 채무. 우리가 하는 채무가 있고요. 주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이 주는 채무라는 거죠. 주는 채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속에는요. 금전이나 물건을 그죠? 금전과 물건 주는 거죠, 이렇게. 행동 자기는 자기인데 자기 속에 금전을 주거나 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하는 경우가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강제합니다. 직접. 네? 집행을 통해서 뺏어올 수 있어. 그런데 하는 채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일신에 전속한 채무가 있고요.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채무가 있어. 이건 주로 보죠. 이거는 뭐 그림을 그려줘. 가수같이 노래를 불러줘. 그죠? 어떤 가수가 노래 잘한다고 똑같은 시간대 나이트클럽이 세 군데서 다 잡아 계약서를 다 했어. 그럼 어떤 계약서는 그죠? 어느 한 군데에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럼 그 가수가 예컨대 어떤 방송국에 안 나왔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가서 가수의 목을 갖다가 닦아줘 가지고 노래 시켜?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채무는 그건 간접 강제라는 걸 통해서 배웠죠. 집행법상 그냥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죠? 안 하면 안 하면 100만 원 내라 이렇게. 그런데 다시 한번 요거네. 전속한 경우는 가수처럼 그런 경우죠. 그런데 전속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그것은 뭐죠? 그건 그 사람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그죠? 다른 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조문에 2항의 두째 줄에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자기는 써놓으세요. 대체적 자기 채무예요. 집행법상, 민사집행법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채무. 대체적 자기 채무. 뭐죠? 건물의 철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본인 안 해도. 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대체적 자기 채무는요. 그 다음에 안 해. 그러면 채무자의 비용을 들여서 제함자에게 수권 결정을 줘가지고 철거 집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요 뒤에 2항 후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대체 집행을 말합니다. 그죠? 3번. 자, 이번에는 부작위가 있어, 부작위. 자, 약간 자기인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광고하지 마라. 그럼 부작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부작위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그 집행에 대해서는, 보세요. 위반한 것이야. 건물을
야, 옆에서 건물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면 야, 공사 금지에, 야, 공사 금지를 하라는, 그죠? 채무자의 부작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 공사 금지에 위반해서, 그죠? 그 위반해가지고 1층을 올렸어, 이렇게. 기억 보면. 그러면 우리가 부작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어렵지만, 요 위반한 것을 제거하는 것은 대체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적당한 처분하는 것이 뭐예요? 요것도 대체 집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공부할 때 민집 볼 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대체 집행은 하는 채무하고 부작의 채무도 가능하다 말을 해요. 근데 그때 하는 채무는 대체적 자기 채무고 그때 부작의 채무는 위반한 것을 제거할 때 한다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사망은 제가 언더라인 친 거는 대체 집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집행의 조문은 이양의 후단, 사망의 후단을 말합니다. 그죠? 됐죠? 물론 사항에 이러한 집행하는 규정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죠? 강제 집행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예요. 집행하지 않고 손해할 수도 있어요. 따뜻할 수도 있고요.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자, 결론 이제 우리가 금전 채권과 물건에 있는 채무는요. 직접 강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는 채무 중에서 채무자, 이해자가 하는 대체적 자기 채무는 그 대체 집행합니다. 따라서 대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간접 강제 안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신 전속적 채무는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부대체적 자기 채무를 하는데 그런 것은 간접 강제만 되는 것이지 대체 집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강제죠. 순서가.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 한 타임만 더 하고, 한 40만 더 하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